야, 이젠 도둑질까지 하냐? 그거 내 거라고! 남편 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그의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제시카가 낄낄거렸고 뒤에서는 시어머니 홍금주가 부채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가위를 천천히 꺼냈어요.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블랙카드에 가위날을 댔어요. 블랙카드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정희는 그 조각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 이제부터가 진짜 니들 실력이니까. 1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던 그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카드를 자른 순간 시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거실. 윤정이가 실크 가운을 입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붉은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불을 밝히고 고층 빌딩들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야경보다도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정희는 와인 잔을 입술에 가져가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10년 만에 마시는 이 와인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맛 같았죠. 정희는 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복수의 막이 오르는 겁니다. 고요하던 방 안에 테이블 위 최신형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진동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부르르르 떨리는 진동 소리가 대리석 테이블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와인 잔을 들고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긋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액정을 확인하니 발신자 이름에 홍여사 심한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관찰하듯 무표정하게 말이죠.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을 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최민석 전 남편 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화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재중 전화 214통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214통. 정말 대단한 집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의를 거지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기관총 쏘듯 카톡 연달아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 문자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쓰러지셨어. 빨리. 정희야 제발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다급한 비명 같은 문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그 난리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표정은 조롱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겁니다. 그때 방문이 노크 소리 없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철민 실장이 들어와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실장의 발소리는 카펫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준비됐습니다. 핸드폰 처리하시죠. 강 실장이 정희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죠. 정희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쓰다듬으며 몇 초간 망설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떼고 다시 올렸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고민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내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옥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엄살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룸서비스로 시킨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버킷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음미하듯이 말이죠. 아이스 버킷에는 얼음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최민석 전 남편 놈이라는 글자를 띄우며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그 시끄러운 핸드폰을 얼음물 속에 풍덩 빠뜨려 버렸습니다. 철푸덕 물이 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얼음 조각 몇 개가 테이블 위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속에서 핸드폰은 몇 번 반짝거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불빛은 까맣게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죽어버린 핸드폰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음 사이로 검은 물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개운한 표정으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목을 좌우로 돌리며 긴장을 푸는 모습이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새 핸드폰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번호만 쓰십시오. 더러운 인연은 수정시켰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새 핸드폰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강 실장, 내일 뉴스 기대해도 되죠? 강 실장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VIP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새 핸드폰을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볍지만 묵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내일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노블레스 성형외과가 있는 강남 청담동이겠죠. 내일이면 그곳은 검찰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 실장은 그런 정희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고통받던 아가씨가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실장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정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가 몸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의 딱딱한 소파에 앉아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릅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편히 쉬십시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정희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강 실장.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강 실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니까요. 강 실장이 방을 나가고 혼자 남은 정희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스 버킷 속에는 죽은 핸드폰이 얼음 사이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10년간의 굴욕도 참았던 시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윤정희로 살아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숙면을 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잔 밤이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젯밤 불빛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는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어제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정희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화장품조차 제대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간단한 화장을 마친 정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 조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미리 주문해 둔 것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시댁에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와는 차원이 달랐죠.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벽에 걸린 대형 TV를 봤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뉴스들이었습니다. 날씨 예보, 교통정보, 경제 소식 같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곧 그 평범함은 깨질 겁니다.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정희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침착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시간, 그 모든 굴욕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15분, 갑자기 거실의 대형 TV에서 긴박한 뉴스 속보 시그널 음악이 크게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경고음과 함께 화면 하단에 빨간색 속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몸을 앞으로 숙여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헬기 촬영으로 보이는 항공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온 병원은 정희의 전 남편 민석이 운영하는 노블레스 성형외과였습니다. 병원 앞에는 이미 검찰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몰려들어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되며
병원 간판을 비췄습니다. 노블레스라는 글자 중 일부가 떨어져 덜렁거리는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병원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간판이 이제는 저렇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며 병원 입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물 박스를 들고 줄지어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박스마다 증거물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박스를 클로즈업하자 환자 차트, 의약품 목록 같은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정희의 전남편 최민석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희를 내쫓으며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형사들 사이에 끼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대리수술 혐의 인정하십니까? 프로포폴 투약 사실 맞습니까? 환자들에게 할 말씀 없으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더 숙이며 형사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였습니다. 형사들이 민석을 호송차로 데려갔습니다. 호송차 문이 열리고 민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못 데려가. 카메라가 재빨리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노인 여자가 병원 앞 길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홍금주였습니다. 홍금주는 땅바닥을 손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다 며느리년이 꾸민 모함이야. 우리 아들은 억울해. 억울하다고. 여경 2명이 황급히 달려들어 홍금주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홍금주는 여경의 팔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여경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여경들이 홍금주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지만 홍금주는 계속 발버둥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금주가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핸드백이 열리며 안에 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급 립스틱, 손거울, 명함, 영수증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14통의 전화로 애걸하던 그들이 이제는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얼음물에 빠뜨린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전화를 끊어버린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강철민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옆으로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실시간 댓글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성 보니까 아들 견적 나온다. 강남에 저런 병원이 있었다니 충격. 환자들 집단 소송 들어가야 함. 저 시어머니 연기 아니고 진짜야? 리얼 막장이네. 댓글 대부분이 노블레스 성형외과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끝난 겁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론은 끝났습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TV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홍금주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TV 속 그들을 보며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24시간 전에는 날 기생충 취급하더니 꼴 좋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홍금주가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여경들이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홍금주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전했고 카메라는 병원 앞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불쌍하십니까?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구급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좀 공평해진 것 같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정희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강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출근하죠. 강 실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강 실장이 건넨 그 핸드폰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가벼웠습니다. 더러운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정문으로 나가니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태산의료재단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태산의료재단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정희는 어제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창밖 풍경이 흐릿해지며 정희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민석의 의사 면허증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곳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홍금주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마자 홍금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홍금주는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나갔어?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홍금주는 거친 발걸음으로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정희가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정희가 손을 놓기도 전에 홍금주는 가방을 현관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공중으로 날아가 현관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퍼가 터지며 그 안에서 낡아 빠진 속옷과 세면도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멍난 면 속옷, 낡은 칫솔, 거의 다 쓴 치약, 해진 수건이 현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사지 못하고 살았던 정희의 초라한 삶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홍금주는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금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희를 향해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게 들어와서 10년 동안 재수없게 굴어. 썩 꺼져. 홍금주는 마치 귀신이라도 쫓아내듯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짐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낡은 속옷을 집어들 때 손끝에서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홍금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아들 피 같은 돈 갉아먹지 말고 당장 나가. 뭘 바라고 서 있어.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짐을 계속 주었습니다. 치약이 현관 모서리까지 굴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기어가듯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홍금주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전 남편 민석과 젊은 내연녀 제시카가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를 보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 구경이라도 하듯 말이죠. 민석은 비싼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눈치 좀 챙겨요. 냄새나요. 오마이갓. 제시카는 일부러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기대며 깔깔거렸습니다. 민석은 제시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칼로 긁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짐을 다 주워 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가방을 다시 억지로 닫으려 했지만 지퍼가 망가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정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정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라. 내가 해온 혼수가 밥그릇 하나라도 있냐?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뭘 봐. 눈 돌려. 거지 주제에. 민석은 거실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정희의 가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석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안 그러면 횡령으로 고소한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혼 사유란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재산 횡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누구인데 말이죠. 민석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재단 장학생이라고 봐줄 줄 알았냐? 강철민 그 새끼랑 짜고 재단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감옥 가기 싫으면 찍어.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그 눈빛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돈? 내가 쓴 돈이 병원 돈이라고 생각해? 민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게 네 돈이냐? 장학생 주제에 재단 돈 삥땅 친 거 다 아는데. 횡령이야, 횡령. 홍금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알아.
재단 돈 빼돌려서 병원 살린 주제에 제시카도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인정하고 빨리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정말 감옥 가요. 정희는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민석의 비웃는 얼굴, 홍금주의 경멸하는 눈빛, 제시카의 조롱하는 미소.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다는 듯 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민석과 홍금주, 제시카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를 떼어낸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민석에게 밀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이 도장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 민석은 서류를 냉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제대로 찍힌 걸 확인하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후회는 너랑 결혼한 거다. 당장 꺼져. 정희는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과 제시카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건배. 오빠,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저 거지년이랑 끝났으니까.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뒤섞였습니다. 홍금주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닫힌 현관문을 뒤로하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정희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기억을 떠올리던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백미러로 정희를 봤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차는 태산의료재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차는 계속해서 태산의료재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더 깊은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그토록 참았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결혼 초 정희는 매일 새벽 5시에 가장 먼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원무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병원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대기실 의자를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환자들이 오기 전에 병원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반면 민석은 오전 11시에나 출근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골프 연습을 하고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피곤하다고 짜증을 냈고 환자가 적으면 매출이 안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능한 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원장실에서 민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원무 데스크에 앉아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정희, 당장 들어와. 정희는 차트를 내려놓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장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이번 달 적자 5억이야. 리스비 내가 알아서 처리해. 못하면 이혼이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협박이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다 내가 무능해서 그래. 당장 돈 구해와.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군말 없이 복도를 걸어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아무도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강철민 실장이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강 실장님, 저예요. 이번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강 실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아시면 노하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죄송해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억이요. 전화기 너머로 다시 한숨이 들렸습니다. 강 실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입금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강 실장님. 전화를 끊고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강 실장이 관리하는 비밀법인 카드로 5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 카드는 태산의료재단 명의였지만 강 실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카드였습니다. 아버지 윤태산 회장이 딸을 위해 만들어준 비상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병원을 위해 썼습니다.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이 돈이 정희가 재단 장학생 인맥을 이용해 횡령한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희가 재단 장학생 출신이고 강 실장이 재단 비서실장이니까 둘이 짜고 돈을 빼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항상 강 실장이 중간에서 가로채 정희에게만 보고했기에 들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희는 태산의료재단 윤태산 회장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석과 결혼하며 지원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민석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직감했죠. 이 남자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정희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정희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원무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시어머니 홍금주는 정희가 장을 보고 오면 항상 타박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 돈 아껴야지.
하지만 정작 홍금주 본인은 돈을 펑펑 썼습니다. 정희 몰래 병원 카드를 들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명품을 사모았습니다.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까지 온갖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어느 날 강 실장이 정희를 만나러 병원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카드 명세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보세요.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명세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어떤 달은 3천만 원까지 썼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 실장이 책상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들은 거머리입니다. 아가씨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정희는 명세서를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명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비밀로 해줘요. 민석 씨, 내가 꼭 사람 만들 거예요. 강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병원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그 순간을 말이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무 데스크에 앉아 환자 접수를 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실장이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정희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민석이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빨리 가봐야 해요. 민석은 정희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 말이죠. 병원 바쁘니까 가지 마. 오늘 VIP 환자 예약 있잖아. 정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대요.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여기서 일이나 해. 결국 정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시간 후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 따뜻한 손을 잡아들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 안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던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 선택이 틀렸어. 강 실장이 백미러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의 떨리는 주먹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는 다릅니다. 회장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차는 태산의료재단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입니다. 차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던 정희의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아픔, 10년간의 굴욕적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혼 도장을 찍은 직후
그날은 정희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정희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신발장 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명품 지갑과 차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지갑이었습니다. 정희가 병원 돈으로 사준 것이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뭔가가 정희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거실에서 민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젠 도둑질까지 하냐? 민석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인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시카도 뒤따라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지갑에 현금 많아요? 빨리 빼서요. 제시카의 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침착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가 보였습니다. 50만 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현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지갑의 가장 깊숙한 안쪽 포켓을 더듬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블랙 카드였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태산의료재단이라는 엠보싱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희를 위해 만들어준 그 카드였습니다. 10년 동안 민석의 병원을 살린 바로 그 카드였죠. 민석이 황급히 손을 뻗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놔. 그거 내 비상금이야. 재단 돈 삥땅 친 카드잖아. 민석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황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민석의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아버지 거지. 민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뭐, 시골 노인네가 블랙카드를 줘? 노망났냐? 홍금주도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마지막까지 허풍 떠네. 고아 주제에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정희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쪽가위를 꺼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가위였습니다. 정희가 병원에서 봉합사를 자를 때 쓰던 바로 그 가위였습니다. 민석과 제시카, 홍금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들이었죠. 민석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블랙카드에 가위를 갖다 댔습니다. 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싹둑 첫 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드의 한쪽 끝이 잘려나갔습니다. 플라스틱이 잘리는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어? 그거 재발급 받으려면 한 달 걸린다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가위질을 했습니다. 삭둑, 블랙카드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잘린 카드 조각이 정희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톡, 두 조각이 현관 바닥에 나란히 굴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발로 툭 찼습니다. 카드 조각이 거실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 소파 밑에 멈췄습니다. 민석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시카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홍금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경악해서 말도 못하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하지만 차갑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
이제부터가 진짜 니들 실력이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민석이 바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더듬었습니다. 손을 뻗어 카드 조각을 찾았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 민석은 두 조각을 주워들고 일어났습니다. 잘린 단면을 맞춰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년. 재발급 받으면 그만이야. 강철민한테 전화하면 돼. 제시카가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재발급되죠? 당연하지. 어차피 재단 돈 빼돌리는 카드니까. 홍금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걱정했잖아. 내일 당장 전화해봐.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카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없으니 이제 자유롭다며 다시 건배를 했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나온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겁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희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저녁 공기는 따뜻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정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떠 있었습니다. 초승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였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차 문이 열리고 강철민 실장이 내려왔습니다. 강 실장은 정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낡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시작하시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은 정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정희는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딱딱한 아파트 소파에 앉아 지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강 실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실장, 바로 끊어버려요. 전부 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조치해뒀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강 실장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민석과 홍금주와 제시카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겠죠. 하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퇴근길 차들로 도로는 붐볐지만 강 실장은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고층 빌딩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는 고급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맨이 달려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강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강 실장이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제가 더 기대됩니다. 이사장님.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거실과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든 기억을 마친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차는 태산의료재단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직원들이 도열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가 태산의료재단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강철민 실장이 정희의 반걸음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실장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쯤이면 시작됐겠네요. 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 오피스텔 출입 차단 완료. 오늘 새벽 6시 리스 장비 원격 잠금 완료. 오전 8시 의약품 도매상 거래 중단 통보 완료. 정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 민석과 제시카는 샴페인 2병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둘 다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희를 쫓아냈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죠. 오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아요. 이제 그 촌년 없으니까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제시카가 민석의 팔을 끼며 깔깔거렸습니다. 민석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무능한 아내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는 젊고 예쁜 제시카와 새 출발을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민석은 제시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제시카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 그 오피스텔은 2년 전 정희가 병원 자금으로 매입해서 제시카 명의로 등기해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석과 제시카는 제시카가 자기 돈으로 산 줄 알았습니다. 오피스텔 현관 앞에 도착한 제시카는 샴페인 한 병을 민석에게 건네고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삑삑삑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삑, 또 경고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제시카는 당황해서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제대로 누르는 거 맞아? 술 먹어서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데. 제시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집에 누가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당황해서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실입니다. 저기요, 601호인데요.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경비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601호요? 오늘 오후에 소유주 윤정희 님께서 요청하셔서 비밀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시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내 집인데요. 경비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는 윤정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쯤 강철민 실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집안의 짐을 다 빼가셨습니다. 제시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석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시카가 다시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짐은 어디 있어요? 1층 화단 쪽에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시카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1층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화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가 찢어진 틈 사이로 옷가지들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품 옷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가장 아끼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옷을 꺼내 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옷들, 이거 어떡해. 이거 500만 원짜리 재킷이라고. 민석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희가 그 오피스텔을 샀다고? 그럼 지금까지 제시카가 자랑하던 집이 사실은 정희 명의였다는 말인가? 민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시카는 명품 옷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제시카를 일으키려 했지만 제시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내일 생각하고. 하지만 내일은 더 끔찍한 날이 될 거라는 걸 민석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제시카는 홍금주가 있는 시댁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홍금주는 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셋은 거실 소파에서 불편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은 몸이 찌뿌둥한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석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의가 없으니 커피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짜증을 내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직원들 조회 시작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화가 나서 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상담실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이저실에서 직원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5억짜리 레이저 장비가 안 켜져요. 민석은 황급히 레이저실로 뛰어갔습니다. 레이저실 안에는 최신형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고가의 장비였죠. 하지만 모니터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모니터가 켜지며 불길한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리스 대금 미납, 원격 잠금 실행.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리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기 리스 회사 법무팀입니다. 누구십니까? 민석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노블레스 성형외과 원장인데요. 장비가 다 잠겼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답했습니다. 아, 노블레스 성형외과요. 계약자 윤정희님의 요청으로 오늘자로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 또 정이었습니다.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자가 누구든 병원 명의로 된 거잖아요. 남자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는 윤정희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장비 회수는 내일 진행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목소리는 강철민 실장이 변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실장은 리스 회사 법무팀장과 협력해서 민석을 속인 겁니다.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마취과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퀵으로 오기로 했던 마취제가 취소됐대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 마취과장을 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술 대기 중인 VIP 환자분 있잖아요. 코 재수술하기로 한 강남 사모님이요. 그분 마취제가 없어요.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취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매상에 전화했는데 거래 거절당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태산재단에서 블랙리스트 공문을 돌렸대요. 태산재단. 또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석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취과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떡하죠? 환자분이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주면 될 거 아냐? 다른데 전화해봐. 마취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전화해봤어요. 어디서도 안 판대요. 태산재단 공문이 전국에 다 돌았대요. 이 공문 역시 강철민 실장이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태산재단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의료 도매상에 노블레스 성형외과와의 거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마취제도 없는 병원이야? 민석과 마취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자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 중이던 VIP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병원이야. 사모님은 수술모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술복까지 벗어 던졌습니다. 민석이 다가가 사과하려 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휘둘러 민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당장 예약금 환불해. 내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사모님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석은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들, 상담실장들, 원무팀 직원들이 모두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가운을 벗어 던졌습니다. 저 그만둘래요. 월급도 밀렸는데 이런 병원에서 못 일해요. 그 말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가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들이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가운들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저도 퇴사할게요. 월급 정산해 주세요. 여기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환불 요구하는 환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병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의가 계획한 거라는 걸, 블랙카드를 자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복수극이라는 걸 말이죠. 민석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직원들이 벗어던진 하얀 가운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환자들의 고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소리, 사기꾼이라는 욕설이 뒤섞여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홍금주였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홍금주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물어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시카가 명품 핸드백을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도 민석만큼이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30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홍금주가 소파에 앉아 TV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물었지만 홍금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TV에서 속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긴급 뉴스를 알리는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인 태산의료재단의 윤태산 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산재단? 그 이름이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향년 75세인 윤태산 회장은 지난 6개월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서울의 한 병원에서 운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유 원장을 통해 모든 지분을 유일한 상속녀에게 전량 상속했으며 오늘 오전 10시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속녀, 화면이 바뀌며 태산의료재단 본사 대강당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옆에는 강철민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정의가 항상 전화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태산의료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상 옆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 실장이 그녀의 반걸음 뒤를 따랐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시카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홍금주는 입에서 침을 흘렸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안경을 벗고 화장을 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들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태산의료재단 신임 이사장 윤정의 취임. 민석은 그 글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윤정이, 태산의료재단, 이사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의료재단 신임 이사장 윤정희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쌓아오신 재단을 이어받게 되어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까지 시댁에서 쩔쩔매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정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홍금주가 먹던 청심환을 목에 걸렸습니다. 캑캑거리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홍금주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홍금주는 청심환을 뱉어내고 바닥에 굴렀습니다. 입에서 침을 흘리며 헉헉거렸습니다. 제시카는 소파에 주저앉아 입을 떡 벌린 채 TV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그 촌년이 재벌 딸이라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그 카드가 진짜 아빠 카드였어? 그 순간 어제 정의가 했던 말이 민석의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아버지 거지. 그때는 정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노인네가 무슨 블랙카드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민석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어제 정의가 자른 블랙카드 조각이 아직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두 조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잘린 단면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카드 조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카드가 태산재단 회장의 카드였다는 걸 말이죠. 민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카드 조각을 꼭 쥔 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홍금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민석에게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등짝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새끼야. 빨리 전화해. 빌어야 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2번, 3번.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이 아니라 아예 꺼진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최민석 씨, 계시면 문 열어주세요. 리스 회사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노크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미납금 3억 받으러 왔습니다. 현관문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모여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홍금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서 이렇게 된 거야. 민석이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구박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시카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도 문제예요. 블랙카드를 왜 자르게 놔뒀어요? 세 사람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홍금주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홍금주를 밀쳤습니다. 제시카가 홍금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홍금주는 비명을 지르며 제시카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파가 넘어지고 화분이 깨졌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정희가 취임 소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고 핥히고 때렸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여전히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점 더 세게, 더 급하게 말이죠. 민석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거지 며느리가 아니라 재벌 상속녀였다는 걸 말이죠. 거실 바닥에 뒹굴던 세 사람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어느새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현관문 틈 사이로 밀어넣은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우편물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민 명도 소송 예고 통지서. 발신인은 태산의료재단 자회사인 태산부동산이었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로 인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7일 이내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홍금주가 기어와서 문서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7일 안에 병원을 비우라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매일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리스 회사는 장비를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홍금주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뭐라도 해야 해. 홍금주는 방을 이리저리 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생방송이 있잖아. 3주 전에 잡아놨던 그 생방송.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편 채널명의 소개 프로그램 촬영이 모레였습니다. 홍금주는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서 사정하는 거야. 우리가 억울하다고.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정희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결국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생방송은 강철민 실장이 방송국 PD를 통해 일부러 제안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생방송 당일이 밝았습니다. 홍금주는 가장 화려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석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울을 보며 최대한 괜찮은 모습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오후 2시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홍금주와 민석은 소파에 앉았고 제시카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스튜디오 구석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강철민 실장이었습니다. 조명이 그쪽을 비추지 않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포터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의 노블레스 최민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리포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홍금주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제 내조 덕분이죠. 제가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데요. 홍금주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홍금주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실장이 PD에게 작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홍금주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불이 꺼져? 그 순간 빨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스튜디오가 불길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뽀삐뽀. 스튜디오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총 7명이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 들이닥치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민석 앞에 섰습니다. 최민석 씨,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모함이에요. 하지만 형사 2명이 재빨리 민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사 1명이 민석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민석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정희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내부 CCTV 영상과 비밀 장부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리수술 14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22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금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홍금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수사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경 2명이 재빨리 홍금주를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은 억울해. 다 며느리년이 꾸민 거라고. 홍금주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튀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홍금주는 계속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경들이 황급히 홍금주를 살폈습니다. 홍금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시카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스튜디오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는 제시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가운도 아닌 정장 차림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홍금주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구석 어둠 속에서 강철민 실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강 실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스튜디오를 빠져나갔습니다. 강 실장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으로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정희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스튜디오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실장이 정희의 코트를 받쳐들었습니다. 잘했어요, 강 실장.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강 실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일주일 뒤 구치소 접견 예약하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송국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방송국을 나선 정희는 강 실장이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구속됐고 홍금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제시카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성형외과는 폐업 처리됐습니다. 모든 것이 정의의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접견일이었습니다. 정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재킷과 스커트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10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오전 10시 강 실장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구치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하자 강 실장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치소 건물은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육중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시간,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강 실장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치소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긴 복도를 지나 접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접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중앙에는 두꺼운 유리벽이 서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방문자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실장은 정희 뒤에 섰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무거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용자 쪽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홍금주였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삭발한 상태였습니다.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홍금주도 같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정의가 보였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홍금주는 입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이 유리벽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희야, 정희야. 민석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유리벽에 입을 가까이 대고 계속 외쳤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민석은 유리벽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콧물도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우쭐대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홍금주도 옆에서 유리벽에 매달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유리를 긁으며 애원했습니다. 아가, 정희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늙은이 봐서라도, 제발. 홍금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침이 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 생방송에서 뻔뻔하게 웃던 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두 사람을 제지하려 했지만 홍금주는 계속 유리를 긁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글라스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석과 홍금주는 정희의 눈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 구석에 있는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종이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셔본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동그란 것이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동전을 손가락으로 돌렸습니다. 동전이 테이블 위에서 뱅그르르 돌았습니다. 민석과 홍금주는 그 동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안 준다며?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겼어.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벽 아래쪽에 있는 좁은 배식구로 동전을 굴려 넣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배식구를 통과해 민석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뱅그르르르 동전이 바닥에서 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고는 민석의 손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석은 그 동전을 내려다봤습니다. 500원. 고작 500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손을 뻗어 동전을 집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전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변호사비 하든가.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라도 잘 구해봐. 징역 10년은 나올 거야. 민석은 동전을 쥐고 덜덜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홍금주는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의 등 뒤로 민석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가지마, 제발.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무거운 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500원짜리 동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희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상쾌하네요. 가시죠. 정희는 벽에서 몸을 떼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선글라스를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강 실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희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재단으로 가죠. 일이 많아요. 백미러에 비친 회색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5월의 초록빛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산의료재단 본사 최상층, 이사장실. 넓은 사무실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향긋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이마의 걱정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구치소 접견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재단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단을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철민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청담동 노블레스 성형외과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유찰이 2번 됐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낙찰가는 시세의 60% 정도입니다. 강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아무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하시겠습니까? 재단 명의로 매입하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확고한 태도였습니다. 아니요. 그 더러운 흔적은 남기고 싶지 않네요.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낙찰받아서 건물을 싹 밀어버리세요. 그 자리에 무료 아동 화상병원을 지을 겁니다. 강 실장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실장은 서류에 메모를 하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아동 화상병원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환자들을 돈으로만 본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세워질 겁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실무팀에 지시하겠습니다. 설계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구치소에서 홍금주 씨가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앞면에는 윤정희 이사장님께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홍금주가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얼룩도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실장은 여전히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사무실 한쪽에 있는 파쇄기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갈아버려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쏟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파쇄기로 걸어갔습니다. 파쇄기 전원을 켜고 강 실장은 봉투를 파쇄기 입구에 넣었습니다. 드드드득 종이가 잘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파쇄기 아래 통에 떨어졌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파쇄기 소리가 멈추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실장이 파쇄기 전원을 끄고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다른 지시사항 없으시면 나가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실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희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단 사업 계획서, 예산안, 인사 발령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선은 그것들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책상 한쪽 구석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와 아버지 윤태산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때 찍은 것이었죠.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희는 아버지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야 제 인생 살아요. 강 실장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아빠가 보내주신 분이죠. 감사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에게 말하듯 계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정희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 있는 만년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죠. 정희는 서류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윤정희,
펜촉이 종이를 미끄러지며 선명한 글씨를 남겼습니다. 정희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정희는 그 반지를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족쇄 같은 반지였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태산 아동 화상 치료센터는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첫 해에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재물은 흘러야 산다고 막아두면 썩는다고 말이죠. 윤정희 이사장은 의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정희는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최민석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리수술 14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22건, 의료법 위반이 명백했습니다. 홍금주는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둘 다 현재 복역 중입니다. 제시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겁니다. 정희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이죠. 10년간의 굴욕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게 했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재단 이사장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율곡이인은 경목요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반드시 분수를 알아야 하고 은혜를 받되 반드시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요. 베푸는 자가 한없이 베풀면 받는 자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고 결국 은혜는 원망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연 속 정희 씨도 10년간 한계 없이 베풀었기에 오히려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호의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